안녕하세요. 예,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이제 다시 또 이제 공부 시작입니다. 오늘 공부 시작이자마자 1, 2월 또 마지막 주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올해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 교육사회학 들어갑니다. 교육사회학 파트 하기 전에 잠깐 그 프린트물 하나가 있죠. 그 면접 수기 프린트물인데 이분이 어제 일요일 반에 오셔서 합격 사례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3월에 신학기에 발령을 받았는데 내일부터 연수 들어간다고 그래서 월요일에 여기 오려고 그랬는데 여긴 조금 시간상 안 돼서 일요일 반에 했는데 화요일 정도는 아마 그 티치스파에 그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좀 많은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보건 선생님인데 보건을 떠나서 아마 공부하시는 데 좀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면접에서 보시면 96.67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잘 맞았는데 자기가 거기 집단 경기도라서 집단 토의가 있는데 집단 토의에서 점수를 좀 다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팀을 잘 만나야 되는데 집단 토의에서 그 팀 자체가 조금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단 토의에서 점수가 좀 대부분 깎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뭐 면접은 잘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교육학이라든지 또 전공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아마 꽤 오랜 시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셨던 분도 잘하셨는데 지난번에는 다들 약간 준비가 조금 덜 돼 있었어요. 어떤 분은 이제 그 할머니 상을 당하고 그래서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참여했고 어떤 분은 그냥 잠깐 얼굴 보러 왔다가 발표하고 그래서 아마 조금 준비가 조금 덜 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또 열심히 한 분도 있고 계신데 근데 이분은 나름대로 조금 준비를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좀 준비를 하셔서 오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영상 가면 한번 참고로 공부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자기 얼굴 나와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모자이크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모자이크 처리할 것 같은데 얘기해서 그러면 얼굴을 보고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얼굴 모자이크 처리된 것보다 또 뭔가 현실적이고 직접적인데 야간만 소리로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자 오늘 그 프린트물 교육사회학 전반부 프린트물을 하고 같이 해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교육사회학입니다. 이 교육사회학은 출제 가능성이 많이 적죠. 비중이 좀 떨어집니다. 자, 오늘 하고 내일은 이제 교육사회학 일부하고 사철학 나가는데 한국교육사는 일단 기본반에서 뺍니다. 다른 분들도 뭐 한국교육사 다루지도 않고 그러죠. 어쨌든 한국교육사는 뭐 상당히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교육사 자체가 역사적 측면이기 때문에 출제 비중이 떨어집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던 서양 교육사든 뭐 한국 교육사든 근데 이제 서양 교육사에서는 굵직한 인물 몇 사람을 좀 말라둬야 되니까 그 사람들 좀 체크하고 교육 철학도 출제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교육 철학은 한 번 출제가 됐죠. 교육의 목적과 관련돼서 한 번 출제됐는데 그런 교육의 목적 관련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뭐 당연히 출제될 부분이지만 나머지 뭐 그 철학 사조 같은 경우는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안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좀 떨어지는 부분이죠. 교육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사도 학교와 교육의 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비중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많이 적죠. 양으로 보면 그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좀 다른 데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사회학이 조금 등한시돼서 조금 공부를 해도 좀 잘 안 잡힐 수도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사회학은 일단
교육과 사회 관계를 다룹니다. 교육이 사회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하는 게 교육 사회학인데, 교육이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교육이 기존 사회 질서를 재생산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이 장치로 기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이해하고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교육 사회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육과 사회 관계, 크게 보면 교육과 사회 관계고, 이게 이제 교육 사회학이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회학 자체가 학문적으로 가장 최근에 발생한 학문 분야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학적 이론을 토대로 해서 이제 교육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움직임이었죠. 사회학적 이론을 가지고 교육 현상,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학문 분야가 사회학이죠. 그거를 이제 교육에다 접목시켜서 교육 현상을 사회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출발하는 게 교육 사회학이죠. 그래서 이제 교육과 사회 관계, 또는 교육의 사회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분야가 이제 교육 사회학이다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교육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이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교육 사회학 이론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과 사회 관계. 세 번째는 이제 교육 사회학의 본질적인 영역은 아니지만 또 교육 사회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뭐 평생 교육이라든지 다문화 교육, 이것도 이제 여기서 다루게 됩니다. 그 본질적인 건 아니지만 교육 사회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출제되면 이제 평생 교육이라든지 다문화 교육도 교육 사회학의 한 파트로 출제가 되죠.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교육 사회학적 이론과 두 번째 교육과 사회의 약간 직접적인 현실적인 관계들, 세 번째는 다문화 교육, 평생 교육,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 사회학 이론입니다. 자, 교육 사회학 이론은 옛날 교육 사회학 이론이 있고 새로운 교육 사회학 이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새로운 교육 사회학이 등장하면서 옛날 교육 사회학, 처음에 나왔던 교육 사회학을 구교육 사회학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고, 새로운 교육 사회학을 새로운 교육 사회학 또는 신교육 사회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두 가지는 그 사회와 교육을 보는 관점을 좀 달리하기 때문에 옛날 거, 새로운 거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그 옛날 거는 교육과 사회의 관계를 거시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거시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바라볼 때 그 교육을 사회 구조와 관계해서 교육과 사회 구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따지려고 하기 때문에 거시적인 거예요. 사회 구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청소년 비행기 이론도 거시적 접근이 있고 미시적 접근이 있잖아요. 그죠? 거시적이라는 것은 전체 사회 구조, 사회와 비행자와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고, 미시적인 것은 그 학습자, 비행자 그 안에 문제죠. 비행자의 문제. 뭐 비행자 개인의 사회적 접촉을 통해서 뭐 비행을 일어난다, 뭐 이런 거. 그 내부의 문제를 한다면 교육과 사회 관계 크게 보는 것이 이제 구교육 사회학입니다. 구교육 사회학은 거시적 접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시적 접근. 거시적 접근이라고 해서는 교육과 사회 구조와의 관계를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교육과 사회 구조의 관계를 기능적으로 볼 수도 있고 역기능적인, 갈등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데, 그 교육과 사회 구조가 긍정적이고 교육이 순기능을 한다. 교육의 순기능에 주목하면서 교육과 사회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기능 이론이고, 갈등 이론은 교육의 기능을 역기능으로 바라봅니다. 역기능. 교육은 역기능을 하고 교육과 사회 구조의 관계를 또 역시 마찬가지로 거시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거시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이 구교육 사회학입니다. 신교육 사회학은 그에 반해서 이제 미시적 접근을 취한다라고. 여기서는 이제 구교육 사회학에서는 사회 구조와의 교육과의 관계, 사회 구조와 교육의 관계를 다루지만 학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학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루는 것이 바로 신교육 사회학이라고 해요. 학교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주로 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 가르치는 내용, 교육 내용이 뭔가. 다른 말하면 교육과정, 교육 내용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 교사와 학생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게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교육과정과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미시적 측면을 다루고자 하는 게 신교육 사회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구교육 사회학은 거시적 관점을 취하는데, 사회라고 하는 것 속에서 큰 사회 범주를 보면 사회 범주 안에 뭐 종교도 있고
문화도 있고, 뭐 정부도 있고, 그럼 정치도 있을 것이고, 교육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근데 그 여러 그 각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각 부분들 중에서 그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교육이. 그 사회 전체 구조와 교육의 관계에서 교육이 수행하는 그 기능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이 기능이 순기능을 한다라는 그 기능 이론이고, 역기능을 한다 그러면 이제 갈등 이론인 거예요. 갈등 이론. 그러니까 이때는 기능 이론에서는 사회를 유기체에다 비유를 해요. 여러분들 유기체잖아요. 유기체는 인간이라고 하는 상위 체제가 있고, 이 인간을 상위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소가 있죠. 손발, 머리, 뭐 심장, 이런 하위 체제들. 이 하위 요소들이 각각 자신의 기능을 잘 수행해줘야지 인간의 신체가 유지가 되고 보존되고 발전되고 존속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상위 체제가 유지 존속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상위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하위 체제, 각 부분들, 각 하위 요소들이 각각의 제 기능을 원활하게 잘 수행해 줄 때 사회 체제, 인간 자체가 유지되고 존속되고 발전되는 것처럼 사회도 마찬가지다. 사회도 유기체에 비해서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존속되는가? 그것은 그 사회 전체가 안정을 추구하려는 속성이 있는 것이고, 그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각각의 사회 각 부분들이 제각각 자신의 그 고유한 기능을 잘 수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능 이론의 관점이다. 기능을 잘 수행해 줄 때 사회 전체가 유지, 존속, 발전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취하는 것이 이제 기능 이론이에요. 굉장히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교육이 담당하고 있는 그 고유한 기능이 있는데, 그 고유한 기능을 잘 수행해 줄 때 사회 전체가 유지되고 존속, 발전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굉장히 사회를 균형과 안정, 뭐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갈등 이론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갈등 이론은 자본주의 국가를 전제로 합니다. 자본주의에는 사회 집단이 두 개로 크게 나눠질 수 있는데,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으로 이 두 개의 계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배 집단이 있고 피지배 집단이 있으면 이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의 끊임없는 갈등과 변동, 그리고 지배 집단은 피지배 집단에는 강제 억압, 이렇게 이제 갈등과 변동, 강제로 설명하고자 하는 게 갈등 이론이에요. 갈등 이론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욕망이 그냥 무한하잖아요. 다 갖고 싶고, 다 뭔가를 다 향유하고 싶고, 권력도 갖고 싶고, 여러분들은 이제 교사가 되고 싶고, 인간은 욕망은 굉장히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은 제한돼 있죠. 교사가 되고 싶은 욕망은 되게 많은데, 교사라는 숫자는, 그 자리는 제한돼 있다 보니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경쟁은 인간은 이 자원의 희소성으로 해서 이래서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변동하고, 또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는 자신의 그 가진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배 계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고 그 지배 계급의 가치를 주입하고 강제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 이론에서는 이렇게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해서 사회를 끊임없이 갈등하고 변동하고 강제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역기능적으로 수행하겠죠. 교육은 누구의 논리로 움직이겠습니까? 당연히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지배 집단이니까, 지배 집단의 자신의 체제 또는 이 불평등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거, 이런 불평등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배 계급의 그 가치나 문화를 그 주입하고, 이걸 전달하고, 그걸 다시 재생산하고, 그래서 계속 학교 교육이 그 지배 집단의 가치 문화를 정당화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게 갈등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가보도록 하죠. 기능 이론은 일단은 한번 출제가 됐죠. 교육적 관점이 출제가 됐습니다. 크게 이제 처음 나올 때 크게 물어봅니다. 항상 크게 이제 기능 이론이 갖고 있는 교육적 관점 또는 교육적 기능. 그 교육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능 이론은 사회 전체가 유지 존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유기체죠. 내가 살고 내가 발전되려면 내가 갖고 있는 기능들이 다 제각각 자신의 기능들을 잘 수행해 줘야 되는 거죠. 머리는 머리 기능을 수행하고, 손은 손의 기능을 잘 수행해야 되는 것처럼,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교육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해 줄 때 사회 전체가 유지되고 존속되고 발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교육은 어떤 기능을 수행해 줄 때 각각 자신의 기능이 다 다른 거잖아. 기능이 차이가 있는데 어떤 기능을 수행해 줘야지 사회가 유지되고 존속 발전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사회와 교육의 관계 속에서 교육의 고유한 기능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 그 기능 이론이 취하고 있는 교육적 관점이에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사회화 기능을 수행해 줘야 돼. 아직 사회적인 존재가 아닌 학생들을 사회적 존재로 변모시켜 줘야 되고, 또 사회 각 부분에 필요한 인력을 다 공급해 줘야 되니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선발, 배치 기능을 수행해 줘야 한다.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화 기능과 선발, 배치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선발, 배치 기능과 관련된 게 아마 출제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건 한번 출제가 됐는데 또 나올 가능성이 거의 뭐 높지는 않겠죠, 그죠? 사회화는 아직 출제가 안 됐으니까 이제 사회화 부분은 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화는 또 별도로 저 뒤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그 하위 이론이 있습니다. 기능 이론의 본질은 이거예요. 구조기능주의가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그 본질이에요, 본질. 구조기능주의가 기능 이론의 본류라 볼 수 있고, 이 본류에서 하위 이론들이 쭉 나오는데, 하위 이론들이 기술기능 이론, 뭐 인간자본론, 발전교육론, 근대화 이론 이렇게 나오는데 다들 좀 옛날 이론들이라서 구교육 사회학이잖아요. 옛날 교육 사회학 이론이라서 기능 이론이든 갈등 이론은 조금 비중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뭐 몰라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일단 알아야 되죠. 그래서 간단한 개념 정도는 일단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요걸 이제 그 현재 우리 교육 현상이란 이제 사회 현상과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설명하기 좀 딱 떨어지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 기능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라고 하는 게 기술. 우리가 그 지금 사회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잖아요. 산업 사회, 고도 산업 사회가 되면 그 산업 사회가 지탱되기 위해서는 그 산업 사회에 필요한 기술이 있잖아요. 기술을 갖춰야 되죠. 굉장히 이제 과학화되고, 그러면 그 과학화되기를 그 사회에서 아무래도 사회가 조금 이제 고도 산업 사회가 될수록 업무 일들은 굉장히 분업화되고 쪼개지면서 분업화되고, 그 분업화된 그 업무에 높은 수준의 기술과 기능을 요구하게 되겠죠. 그 높은 수준의 기술 기능을 갖춰야 되는데, 그 기술 기능을 갖추려면 교육이 뭘 수행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 기술 기능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인공지능 시대에 따라서 뭐 AI 출연한다면 AI에 대해서 학생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거야, 학교에서. 그리고 그 컴퓨터 중에서도 요즘에 최근에 그 초등학교부터 뭐 도입한다는 소프트웨어 컴퓨터 코딩도 이제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회가 굉장히 발전되고 전문화될수록, 그러니까 산업 사회가 될수록, 고도 산업 사회가 될수록 높은 기술을 요구하겠죠. 그 높은 기술을 학교에서 잘 가르쳐 줘야지 사회가 지탱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학교에서 수행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학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중학교만 졸업해도 사회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고 사회가 잘 돌아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등학교, 대학교 더 전문화 시켜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술 기능 이론은 나중에 이제 학력 상승, 왜 학교가 팽창하는지, 왜 사람들의 학력이 상승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예요. 기술 기능 이론이. 얘는 그러니까 학력 상승을 이 발달된 기술로 돌리는 거죠. 그 산업사회에서 그 높은 기술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자꾸 학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고, 요거는 우리가 사람의 개인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죠. 개인도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사회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그 돈 많이 버는 게 오히려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교육이 해야 될 이 기능이고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생산성을 높인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 자신이 갖고 있는 생산성, 자신이 역량을 발휘해서 생산성을 높이면,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나한테 돈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노동을 했는데 뭐 500원의 가치밖에 내가 생산을 못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기술과
지식을 좀 더 갖춰서 높은 기술과 지식을 갖춰서 업무를 수행했더니 뭐 500원의 가치가 창출됐다. 그러니까 100원에서 500원의 가치가 만약에 창출됐다면 400원의 이익을 발생했잖아요. 그죠? 400원의 이익을 발생했으니까 결국은 그 생산성을 높인 사람에게 이 배당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개인의 소득도 증가되면서 동시에 이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사회 전체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각자가 높은 고도의 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럼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투자를 하라는 인간에게 교육에 투자해서 교육에 투자하고 그 사람에게 투자해서 사람이 더 높은 기술과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 공부하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육학 시험, 전공 시험에서 내가 뭐 점수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시험을 봤을 때 뭐 12점 나왔다. 그럼 이번에는 더 높은 점수를 얻으려면 더 이제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경제적이든 뭐 시간적이든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전공과 교육학에 대한 높은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점수가 올라가면 그 높은 지식과 기술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저 사회 전체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인간 자본론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 자본의 투자라. 인간 자본. 인간도 하나의 자본이다. 인간. 교육을 자본제에 비유하고 인간은 인간도 하나의 생산의 도구이자 수단이라고 하는 건데 인간 자본에 투자하게 되면 많은 투자를 할수록 높은 지식과 기술을 갖출 수 있게 되고 그 높은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자신이 소득이 증가하고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고 또 사회 경제 발전도 기여한다.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전교육론은 국가가 발전해야 된다. 국가가. 사회가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그 국가의 사회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 정치 경제 사회가 발전해야 되는데 그 발전을 하자면 교육이 필요하다는 교육이. 교육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5, 60년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신생국가라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못 사는 나라에서는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잖아요. 교육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그 양과 질을 계획적으로 조절해 가면서 많은 투자를 하는 것도 바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교육의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분히 수단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이게 발전교육론이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교육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 근대화 이론, 근대화해야잖아. 근대화. 사회가 근대화해야 되네. 사회가. 근대화되려면 근대적인 가치관으로 사람들이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대적인 가치관, 예컨대 성취동기다. 성취동기를 가지고 이제 자신의 성취동기를 발휘해서 여러 가지 사회 각 부분의 성장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렇게 하자면 근대적인 가치관, 옛날 가치관이 아니라 근대적인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이제 무장시켜줘야 되는데 교육이 바로 그런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는. 근대화, 사회가 근대화되려면 근대적인 가치관을 학교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면 이제 사회가 근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학교가 수행하는 기능은 근대적인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근대화 시키기 위해서 사회가 근대화되려면 근대적인 가치관을 교육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야 한다. 뭐 이런 관점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기능적 측면이에요. 이 각각의 이제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사회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능 이론이다 얘기를 하는 거고 갈등 이론은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으로 보는 게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또 못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 갈등 속에서 사회는 끊임없이 변동하면서 가진 자는 못 가진 자, 지배계급은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고 지배계급의 가치를 강조하고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는 이제 요 기능 이론에서는 다 한 번씩은 봐주셔야 되는데요. 그냥 간단한 개념 정도 봐주셔야 되는데 크게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순위를 가리기보다는 조금 전체적으로 볼 때 중요성은 좀 떨어집니다. 갈등 이론보다는. 근데 갈등 이론은 약간 막스주의적 시각이기 때문에 이거를 출제하기 좀 애매해요. 좀 뭐랄까 좀 부담스럽다랄까. 마치 사회가 갈등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교원을 양성해야 돼. 교원은 학교는 나름대로 보면 긍정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데 약간 이 부정적 측면을 들춰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이제 갈등 이론이라든지 또는 신교육 사회의 입장이에요. 그 중요성은 이제 비중으로 보면 이제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비중이 높은데 출제하기는 조금 이제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갈등 이론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 마르크스 이론의 토대를 둔 게 갈등 이론입니다. 얘가 마르크스 이론의 토대를 두었다면 얘는 신마르크스주의의 토대를 두고 신마르크스 둘의 차이는 마르크스 이론을 약간 수정한 거예요. 신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 이론은 기본적으로 상부 구조, 하부 구조로 나눠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하부 구조, 그 사회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하부 구조예요. 구조가 크게 두 가지 있다. 사회에 있는 그 사회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하부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상부 구조가 있고, 상부 구조는 이제 뭐 국가라든지 국가나 뭐 정치나 종교, 교육, 문화 이런 것들 다 상부 구조를 이루고 있고, 하부 구조는 생산 관계를 얘기해요. 생산 관계. 이게 하부 구조입니다. 우리가 무슨 주의다, 이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자본주의다, 봉건주의다, 이렇게 주의다라고 붙을 때는 생산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생산관계가 자본가와 노동자로 이렇게 생산관계가 이루어진다. 둘의 생산관계. 생산에 기하는 관계가 자본가, 노동자 둘의 관계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때, 생산관계가 자본가 계급과 자본가와 노동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건 자본주의예요. 이건 자본주의. 이 자본가가 누구에게 되는 거예요? 가진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지배계급이 되는 거고요. 노동자는 피지배계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본가에게 예속이 돼서 노동을 하고 그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받는 이런 구조죠. 그러니까 자본가에게 필수적으로 여기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이원적으로 나눠지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눠지고, 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라는 이게 이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부 구조는 아무리 힘이 없고 하부 구조에서 결정된다는 결정론. 그래서 결정론적 시각, 다시 말해서 이 경제적 관계에서 결정되는 거죠. 이 경제적 측면이니까 경제적 결정론을 취하고 있는 것이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 그래서 사회 이거는 이렇게 불평등 관계 있잖아요. 지배계급, 피지배계급의 불평등 관계 있다면 상부 구조는 당연히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게 그대로 반영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적 측면이든 그 다음에 뭐 종교적 측면이든 뭐 문화적 측면이든 다 지배 피지배 관계로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배자이고 다른 사람도 피지배자이고, 이런 두 가지 관계가 이대로 반영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회가 이렇게 이제 불평등하다. 사회가 가진 자가 있고 못 가진 자가 있고 이렇게 불평등하다는 것은 바로 생산 관계가 불평등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이고, 사회가 평등해지려면 이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자체가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본주의가 개혁되고 사회주의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회주의로. 이거 두 가지 생산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게 뭐예요? 공동으로 생산하는 공동으로 생산하니까 이게 공산주의가 되는 공산주의. 근데 우리가 봉건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봉건주의는 생산 관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봉건주의는 봉건이라고 하는 장원 있죠, 장원. 여러분, 한국 땅덩어리보다 더 넓은 땅덩어리예요. 한국 땅덩어리보다 넓은 땅덩어리를 영주가 그걸 땅을 갖고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영주가 땅을 소유하고 있죠. 장원을 소유하고 있고, 여기 예속되어 있는 농노가, 일하는 노예가 있죠. 농노.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예속이 돼서 일해주고, 거기다 뭐 대가로서 이제 먹고 살아가는 이런 관계. 이렇게 이 봉건이라고 하는 봉건의 영주와 농노의 관계에 있으니까 이건 봉건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생산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무슨 주의다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갈등 이론에서 취급하고자 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본주의를 토대로 해서 이론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마르크스가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게 자본주의니까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필연적으로 집단은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밖에 없고, 지배 집단은 가진 자이고, 다 누구나 다 갖고 싶은데, 분명히 누구나 다 갖고 싶으면 누구는 뭔가를 갖고 있을 것이고, 대다수 사람들 다 못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진 자는 자신의 가진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얘를 억압하고 강제하게 되는 거예요. 또 사회가 여기 예속됐으니까 사회가 다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지배계급 중심으로. 교육을 하더라도 교육에 뭘 가르칠 것인가? 지배계급의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가르칠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을 당연한 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주요 이론은 이제 여기도 교육적 관점 정도는 이제 받으셔야 될 것이고, 교육적 관점은 결국은 이제 이 속으로 다 들어갔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교육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순기능보다는 이제 역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이 불평등 관계, 사회 불평등 구조를 또 생산한다, 또 생산. 다음 세대에 가도 또 불평등 관계, 그 다음 세대도 또 불평등 관계. 이렇게 이 불평등 사회 구조를 계속 재생산합니다. 재생산하고 학교는 이거를 오히려 정당화시켜준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이게.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는 학교 계속. 다음 세대가도 그 지배계급의 자녀를 또 지배계급, 피지배가 자녀를 또 피지배계급.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이렇게 계속 학교가 재생산해내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는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계급의 자녀를 태어나면 계속 지배계급이 되는 거고, 피지배계급의 자녀는 영원히 피지배급이 되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는 여기서 결정되어 있으니까 학교 살 수 있는 일은 없다. 경제적 재생산 이론, 경제적 재생산 이론은 경제적인 불평등 관계를 재생산한다는 거예요. 경제적 불평등 관계, 경제적 불평등 관계 뭡니까? 이렇게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이렇게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경제적 불평등 관계죠.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경제적 불평등 관계를 뭐가? 학교가 학교 교육을 다루고요. 학교 교육이 여기 있죠? 이게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뭐 가르치는 아이들 가르치죠.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이 학교 교육입니다. 상부 구조죠. 하부 구조에 의해서 상부 구조가 결정되는 거죠. 여기서는 자율성이 없어요. 자율성이. 상부 구조에 자율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학교가 뭘 가르치고 할 것이냐는 논외. 학교에서 뭘 가르치고 교사 학생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 아예 관심이 없고, 요거는 그대로 반영되지. 그대로 요게 얘에 의해서 이렇게 반영되어 있으니까, 이 노동관계, 노동의 관계가 바로 노동의 사회적 관계가 지배 피지배 관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노동의 사회적 관계가 교육의 사회적 관계 그대로 반영돼. 그대로 교육에도 교육의 사회적 관계, 노동의 사회적 관계가 요대로 요 지배 피지배 관계, 요 관계가 요대로 투영이 돼서 그대로 나오는 거대로. 요대로 나와서 이 둘의 불평등 관계는 이 학교를 통해서 다시 재생산되고, 또 다음 세대 또 재생산되고, 이게 경제적 재생산이에요. 경제적 재생산이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교 교육을 통해서 경제적 불평등 구조, 이 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해낸다. 학교가 재생산해낸다. 어떻게 재생산해내는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요게 그대로 반영돼 있어. 학교에서도. 어떻게 반영되는데, 여기 보면 얘네들 노동자가 일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임금을 받으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돈 벌려고 내가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동이 정말 좋았어. 그게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임금을, 외적 보상인 임금을 받기 위해서 노동을 하죠. 학생도 학교에서도 똑같다. 요 관계가 그대로 반영이 돼서 학생도 성적 따기 위해서, 졸업장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래서 둘 다 노동이든 교육이든 다 자신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간주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동자는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자신이 결정을 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이거 하고 싶은데, 아니야 저거 해. 그럼 저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업 내용에 대한 결정권이 없죠. 그래서 뭘 배워야 될 것인지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학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교육 과정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육 내용에 대한 또는 교육 과정에 대한 결정권 자체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사회 구조, 여기에 그 노동의 작업장의 사회적 관계가 교육의 사회적 관계 그대로 반영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이 마르크스는 이 사부 구조의 이 둘 간의 관계, 요런 구조가 요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대응 원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니까 다시 또 이게 재생산되는 거 그대로.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게 경제적 재생산 이론이에요. 종속 이론은 종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타국에 우리가 이제 어떤 나라가, 뭐 예를 들어 신생국가가 주로 그러죠. 어떤 나라가 타국의 정치 경제로 종속되어 있다. 정치적으로 종속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그러면 교육도 그대로 종속될 수밖에 없다. 교육도 타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종속 이론이다. 그러니까 한 국가가 종속되면 교육도 종속된다. 급진적 저항 이론은 이제 좀 저항을 하는 게 이제 이 급진적 저항은 주로 이제 약간 비판 이론가들인데, 이 학교가 이렇게 이제 좀 순치시킨다는 거, 길들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람들을 길들이기 때문에 이 길들이는 것을 이제 개혁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항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뭐 프레이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프레이리, 뭐 일리치 이런 사람들. 프레이리는 브라질의 이제 교육학자인데 뭐 우리나라에 책 번역된 게 하나 있죠. 페다고지라고 부제로 억압받은 자들을 위한 교육이다. 그 억압자, 피억압자들을 위한 교육, 억압받은 자들을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어요. 부제가 억압받은 사람들. 주로 이제 이 불평등 관계 속에서 억압받고 강제받는 이런 사람들의 해방을 시켜줘. 해방. 예, 학교교육은 종래 학교교육은 약간 그 지배계급의 가치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그래서 그 지배계급의 가치에 길들이는 그런 인간들을 만들어냈다. 이걸 이제 은행 저금식 교육이라고 그래요. 은행 저금식. 은행에 저축을 꼬박꼬박 돈을 집어넣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지배계급의 지식과 가치를 꼬박꼬박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그 지배계급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길들여진다. 그래서 은행 저금식 교육에서 그런 문제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저항할 수 있도록 문제 제기식 교육을 바꾸자라는 게 프레이리입니다. 프레이리. 또는 학교 자체가 오히려 이제 이렇게 이제 자꾸 지배계급의 이념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학교가 필요 없다. 탈학교론, 일리치. 학교를 없애버리자. 아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급진적이 상당히, 그죠? 레디컬. 우리가 급진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레디컬이거든요. 이때 레드는 영어 어원의 루트예요, 루트. 뿌리채 흔들어버리겠다. 뿌리채 뒤집어 엎겠다라는 게 레디컬이 전체 자체를. 그 다음에 지위 경쟁 이론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위에처럼 요거 이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술 기능 이론이 학력 상승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기능 이론 중에서 지위 경쟁 이론이 이제 학력 상승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학력이 상승하는가? 어떻게 학교가 이렇게 팽창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높은 지위, 요 좋은 지위를 따기 위한 경쟁의 결과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위를 따기 위한 경쟁의 결과 뭐가 지위를 보장해 주는데? 학력이. 졸업장은 공인된 품질 증명서예요. 어떤 졸업장을 갖고 있느냐? 중학교 졸업장이냐? 고등학교 졸업장이냐? 대학교 졸업장이냐? 어떤 게 더 높은 품질 증명서입니까? 그 사람의 능력과 노력에 대한 공인된 품질 증명서가 졸업장이고, 좋은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으로 안 되고, 옛날에는 뭐 중학교 정도 졸업해도 면접을 하잖아요. 말 면접도 하는데, 지금은 중학교 졸업장 갖고 말 면접 하겠다고 내밀면 욕하죠. 그 수준 갖고 어떻게 말 면접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의 나의 품질이 이 정도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졸업장이에요. 그 졸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학력이죠. 학력을 따르려고 한다. 왜?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 획득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높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려면 높은 학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학력이 높은 사회적 지위 획득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지위 획득을 위한 끊임없는 경쟁의 결과로 학력이 계속 팽창되더라. 계속 상승된다는. 이게 지위 경쟁, 지위를 따내기 위한 경쟁의 결과로 학력이 상승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이제 봐두셔야 될 거예요. 전체로 보면 얘는 조금 이제, 갈등 이론에서는 이 경제적 재생산 이론, 그 다음에 지위 경쟁 이론, 이 정도는 조금 더 비중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갈등 이론이다. 마르크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교육 사회학이 등장하는데, 새로운 교육 사회학은 얘가 이제 사회 구조, 이 구조와의 관계에서 사회 구조, 경제 구조, 크게 보면 사회 구조죠. 이 사회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교육을 바라본다면, 신교육 사회학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미시적 접근이에요. 얘는 거시적이란다. 미시적 접근은 이제 학교 안을 들여다보자. 학교를 블랙박스로 취급해버렸는데, 그냥 반영돼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니까, 도대체 학교에서 안에서 무슨 일이라고 이제 살펴보자라는. 미시적 접근을 취하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죠. 뭘 배우는가, 아이들이. 뭘 가르치고 뭘 배우는가는 교육 내용, 교육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두 번째, 교사 학생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교사 학생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신교육 사회학이죠. 그래서 이 이론도 이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신교육 사회학이 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자율성이 있어야지 학교에서 뭘 선택해서 가르치는지 자율성이 있어야지 이게 이제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신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해서 새로운 교육 사회학이 등장하는데 영국의 영국에서부터 출발해. 영국의 신교육 사회학이 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교육과정 사회학으로 바뀌고 이 두 가지를 통칭해서 크게 이제 신교육 사회학이다, 뭐 새로운 교육 사회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에서 출발된 신교육 사회학, 미국의 교육과정 사회학,
이 두 가지를 그냥 묶어서 그냥 신교육 사회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이 신교육 사회학의 주요 이론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신교육 사회학은 신마르크스주의. 그러니까 이 신교육 사회학은 학교의 자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니다, 이제 자율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바뀌네 이렇게. 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해. 이 상부구조의 자율성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관계가 있다는 건 똑같아요. 마르크스의 근본은 갖고 가는 거예요. 자본가 계급, 피지배 계급, 지배 피지배 계급으로 이원적으로 나눠져 있다. 이원적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지속하지만 이렇게 결정론이 아니라 결정론이 아니라 여기는 나름대로 자율성이 있다라고 설명. 자율성이 있으니까 문화적 재생산 이론에서는 문화를 재생산해낸다는 게 문화.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학교에서 지배계급의 문화를 가르치고 그 지배계급의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달해주고 이게 가치 있는 거야. 지배계급의 가치가 진짜 정당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그 지배계급의 이념과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달해주고 그 다음 세대가 또 그걸 받아서 또 다음 세대에 전달해주고 이렇게 계속 지배계급의 가치, 지배계급의 문화 자본을 계속 전수해주는 거예요. 전수해주면 누가 유리합니까? 지배계급이 유리하죠. 왜냐면 자기 문화잖아, 자기 문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클래식만 향유하는 사람이다. 계속 클래식만 듣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클래식만 강조하는 거예요. 클래식만. 시험에서도 클래식 내고 클래식만 가르치고. 그러면 노동계급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클래식을 잘 향유하지도 않죠, 그죠? 그 대중음악을 많이 듣고 있다. 그러면 학교에 가면 누가 유리합니까? 클래식을 듣는 학생이 훨씬 유리하죠. 왜냐하면 맨날 자신의 문화니까. 그럼 높은 성적을 얻을 수밖에 없고, 높은 성적을 얻으면 당연히 높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지배계급으로 가는 거예요. 왜 지배계급의 가치 문화를 가르치니까, 이 지배계급의 가치 문화를 다음 세대에 계속 전수해주니까 학교는 그 지배계급의 가치를 계속 전수해주면서 지배계급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 재생산. 문화적 재생산 이론은 뭘 재생산한다? 문화자본, 지배계급의 문화자본을 재생산하면서 이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해내는 거예요. 불평등을 계속 존속시키는 거들. 지배계급의 문화자본, 이 문화자본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문화자본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문화자본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를 먼저 선행하고 나서 이제 이 문화적 재생산 이론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문화자본을 지배계급의 문화자본, 그걸 다음 세대에 계속 전달해주면서 그 지배계급의 문화자본을 계속 재생산해내면서 불평등 구조를 마찬가지로 역시 재생산해낸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럼 학교에서는 뭘 가르치게 됩니까? 여기 이제 안에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렇게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율성이 있죠. 자율성이 있으니까 학교 교육과정에 뭐가 담겨 있겠습니까? 학교 교육과정에 지배계급의 가치나 문화가 담길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선택했어요? 학교 교육을 하는 사람이 선택하겠죠. 그죠? 학교 교육 담당자가. 그러니까 자율성이 있잖아요. 자율성이 있는데 뭘 가르치냐? 지배계급의 문화자본을 가르치니까 당연히 지배계급에 있는 학생이 높은 성적을 얻고 높은 지위를 얻을 수밖에 없고 피지배계급은 낮은 성적을 얻고 낮은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죠. 이 불평등 구조는 그대로 존속이 되는 거죠. 결론은 똑같다. 결론은 똑같은데 이제 이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래서 신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한 새로운 교육 사회학이다. 애플의 문화적 헤게모니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의 문화적 헤게모니는 헤게모니라고 하는 거, 이 문화적 헤게모니. 얘도 문화를 재생산해내는데 헤게모니라고 하는 게 지배계급의 의미와 가치체제의 의미. 지배계급이 강조하는 의미체제, 지배계급의 가치체제. 그 지배계급의 가치체계와 의미체계. 이거를 헤게모니라고 헤게모니. 이게 우리 주도권이라고 그래요, 주도권. 지배계급이 향유하는 그 의미체계와 가치체계. 이 지배계급 의미체계와 가치체계를 자율성 있잖아요?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과정에. 학교 교육과정에 담아서 가르치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이 불평등 구조가 재생산된다. 자율성이 있는 게 자율성이. 똑같은 말인데 얘는 헤게모니라는 말을 쓰고 있고 얘는 문화자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 논리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구성체 이론, 알티세, 자본주의 국가로 이제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는 게, 우리는 자본주의를 다루고 있거든요.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는 게, 국가가 두 가지가 있다. 국가 기구라고 하는 게,
이념적,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가 있고요. 이념적, 번역하면 이념적이죠. 이념적 국가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강제적 국가기구가 있다는 이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는 두 가지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 개념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해계문이라는 개념을 출제하잖아요. 요즘에 당연히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의할 때마다 작년에도 그랬고 개념부터 먼저 숙지를 하셔야 돼요. 올해도 개념 많이 물어봤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이 살을 딱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개념을 쓰시오. 분명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분명히.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 개념 딱 보고 헤게모니다.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헤게모니란 너르르르르 얘기한다. 이러이러를 통해서 이러이러 재생산된다. 이렇게 설명해 내가 쭉쭉 풀어 나가는 거예요, 그죠? 문화자본은 뭔가 문화자본이다. 아비투스적 문화자본, 아비투스 문화자본, 특징은 어떠르르,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논리적 풀어 나가는 거냐. 요 개념들, 문화자본의 개념, 헤게모니 개념, 요거는 사회 구성체 이름이 나오면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이게 나와 이게 이념적 국가기구라는 개념 이게 중요한 개념 이걸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는 대응원리 사례 쭉 주고 이 사회 구조 노동의 사회적 관계가 여기도 그대로 반영돼 있어 그대로 일치한다 대응한다 아까 임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단성 얘기하고, 결정권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면 관련된 개념 쓰시오. 대응원리, 이렇게 대응원리. 이렇게.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라고 하는 것을, 이 개념을 토대로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념적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는 자본주의 국가 자체를 중립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동의를 끌어내는 거예요. 약간 수동적인데 사람들이 수동적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끌려가는데 여기는 약간 자발성과 능동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대중매체라고 하는 거 보세요. 대중매체는 여러분들 대중매체를 바라볼 때 뭐라고 바라봅니까? 중립적이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편견이에요, 편견. 대중매체는 지배 집단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그 논리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려 대부분 다. 왜냐하면 자기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중매체라든지 종교, 문학, 예술, 스포츠 이게 다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라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고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 교육이나 종교나 가정도 이게 다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본주의 국가를 어떻게 만든다면 자본주의 국가를 굉장히 중립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중립적인 것을 생각해서 그대로 능동적 동의를 이끌어내면 그대로 자기도 그렇지 그 말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냐.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손쉽게 그 자본주의 국가 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 사회 구성체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로 하는 게 이거. 그 다음에 그 속에 뭘 담기니까 학교 교육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는 거예요, 그죠? 자본주의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들을 문화자격주의는 카노의 종속 이론하고 똑같은 겁니다. 넘어가시고 저항 이론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아주 좀 특이하게 이제 바뀌는 건데 저항 이론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재생산 이론 얘든 재생산 이론 크게 보면 얘도 재생산 이론이거든요. 얘도 재생산 이론이지만 설명하는 방식이 얘는 마르크스고 얘는 신마르크스주의가 약간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재생산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 재생산 이론의 본질은 뭐냐면 수동적이라는 게 인간을 수동적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지배계급의 이념을 주입시키니까 지배계급이 나눠지는데 지배계급 이념을 주입시켜서 자기도 모르고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니라 여기는 저항 이론은 설명이 조금 길어졌나?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설명하는 게 교육사회를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려워서 처음에 조금 잡아놓고 들어가려고 보통 이제 교육사회학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등한시에서 반복적으로 제가 설명해주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 조금 빨리 나가보도록 하죠. 저항하는 거예요. 지배계급의 가치에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인간은
인간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갈등 이론 그 재생산 이론과 좀 다른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노동계급의 학생들은 자기가 스스로 노동자를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학교에 반대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학교는 지배계급의 학교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 학교에 반대하는 반학교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스스로 노동자 길을 선택한다. 저항이론. 여기서 두 가지 주요 개념이 있어요. 이런 요즘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간파, 제약, 간파와 제약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자율이론 번스타인의 이론입니다. 번스타인은 두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사회언어학적 연구, 사회언어학. 구어 양식을 연구하는 거예요. 중류계급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양식을 세련된 언어라고 세련된 언어. 하류계층, 중류계층과 하류계층으로 나눠서 하류계층에 사용되는 언어 양식이 제한된 언어가 제한된 어법, 세련된 어법과 제한된 어법을 나눠서 설명합니다. 어법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법이 세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하류계층의 자녀들은 만약에 누군가가 얘기하면 저리 가, 꺼져. 그냥 간단하거든요. 간단하고 약간 감정이 충동적으로 나타나는 언어들, 논리적이지 않고 문장이 짧고 수식어가 없고, 근데 세련된 어법은 문장이 길고 논리적이고 인과적이고 문장이 길고 수식어가 많고 문법에 맞고 이런 언어를 쓰고 있다는, 이 언어 구어 양식에 따라서 학생의 학업 성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다루고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율이론은 지배계급의 누군가, 중간계급인지 신중간계급인지 구중간계급인지 지배계급에 따라서 교육 내용의 조직, 교육과정의 조직이 달라지더라. 그런 걸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상징 상호작용이는 이제는 뭡니까? 상징적 상호작용, 여기서 교사와 학생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 상호작용을 하는데 뭐예요? 상징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죠? 상징적 상호작용은 상호작용, 둘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데 교사와 학생 상호 간에 상호작용할 때 어떤 의미가, 이게 상징이라는 의미예요, 의미.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가? 상징적 상호작용하면 우리가 이제 청소년 비행 이론에서 했던 게 있잖아요.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에 기초한 게 뭐예요? 낙인이랑. 낙인을 찍잖아요. 그죠? 그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동료 친구들이 넌 비행자야.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죠?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 비행자로 평가받고 있는 그 학생은 자기를 스스로 비행자로 규정짓게 되는 거죠. 내가 비행자인가 보다. 그러면서 의식적이고 상습적으로 비행을 나아가더라. 진짜 비행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징 상호작용 그런 게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관계 속에서 교사가 학생을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너 공부 못해 진짜 공부 못해. 공부 잘해 생각하면 진짜 공부 잘해지고, 여기 학급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 막 학급 분위기가 막 들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야, 이거 학급 분위기가 상당히 쾌활하고 명료하고 좋아 하면 학생들의 의사가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전개가 되고 참여적이고, 근데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소란 쓰냐, 시끄러워, 좀 조용히 좀 해, 너희 분위기가 아주 엉망이야 하면 시무룩해 갖고 그런 굉장히 수동적이고 공부에 대한 열의가 좀 적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 상호작용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그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그 사람의 자기 개념에 영향을 주게 되고 긍정적, 부정적 자기 개념으로 만들어진다. 상징적 상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이걸 학교에서 이제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게 하그리브스, 맥닐입니다. 두 사람. 이걸 일단 생각할게요. 요거는 교사의 자기 개념, 교사 자기 개념. 그래서 교사가 사자 길들인 것처럼 맹수조련형이다. 연예인형이다. 낭만가형이다. 이런 게 있고요. 이건 방어적 수업입니다. 생략한다든지. 요걸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관계 속에서 교육 과정의 의미를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교육 과정의 의미를. 교육 과정의 의미 자체가 왜곡되거나 생략되거나 단편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강의식 수업에서 그래서 생략한다든지 신비화시킨다든지 단편화시킨다든지 방어적 단순화시킨다든지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그거 또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가 조금 중요한 파트입니다. 조금 중요한 파트고, 그 다음에 문화적 재생산 이론도 여기서는 이제 가장 첫 번째 이론이니까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 좀 본다면. 그 다음에 조항 이론 이제 가장 여기서는 예해 다 중요합니다. 요렇게
자율이론도 조금 봐두셔야 되긴 하지만 요것이 조금 더 중요하고 전반적으로 일단 알아두시고 얘 그 위에 있는 것보다 조금 이쪽으로 가면 조금 더 중요성이 조금 높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교육 사회학 이론이니까. 됐죠? 자, 교육과 사회에 대해서 다룹니다. 사회화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다루게 되고, 드류갱, 드리번의 사회화 살펴야 돼요. 요것도, 아까 우리 사회 기능 이론에서, 기능 이론입니다. 사회 선발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선발 배치 기능. 그거 한번 출제됐으니까, 이제 다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사회화 개념. 그러니까 교육이 사회 이동에 기여하는가?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문화와 교육의 관계, 시험의 기능, 시험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시험의 교육적 기능과 그 다음에 사회적 기능, 요거를 살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교육과 사회 관계입니다. 학교 교육의 사회 평등, 이 사회 이동과 거의 같은 관점입니다. 사회 평등에 기여하는가? 기여한다. 기여하지 않는다. 기여한다 그러면 누구 관점일까요? 기능이론의 관점. 기능이론은 사회평등에 기여하고 학교야말로 위대한 평등장치다라고 호레이스 말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요. 기여한다라고 할 것이고 아니야. 갈등 이론에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할 뿐이다. 기여는 무슨 기여야? 그걸 불평등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재생산해내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야. 전혀 관계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무관하다. 그 평등, 교육의 평등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습니다. 평등과는 유형, 허용적 평등, 보장적 평등, 과정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네 가지가 있죠. 올해 서울시 면접 문제 아닙니까? 면접 문제. 교육학 공부를 어떤 분은 교육학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서울시 면접에서 참 도움이 많이 됐다고. 올해 서울시 문제 약간 교육학적 개념을 알고 있으면 훨씬 잘 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거든요. 교육격차 인과론, 교육격차 어디서 발생하는가? 교육격차의 원인과 그 결과가 뭔가?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여기다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연구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번 출제가 됐어요. 또. 교육사회학의 연구가 앞에 이론 연구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냥.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이쪽으로 넘어와서 출제된 게 이거죠. 문화실조론.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사실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도 요 부분은 지능이 결핍됐어. 학생의 지능이 낮았어. 성적이 떨어져. 학업 성취도가 떨어져. 이거 사실이긴 하지만 이거 지능의 상관성은 있잖아요. 그죠? 높은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100% 맞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능 해석에서 나왔죠. 지능 지수는 학업 성취도의 중요한 그 변이 중에 하나이면 틀림없죠. 그죠? 절대적 척도는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 척도. 예를 좀 이제 보셔야 되겠죠. 요거. 교사 결핍. 교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교사. 바보 취급한다는 게. 기대 수준이 너무 낮다. 기대 수준을 낮추면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기대 수준을 높이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교사 기대 수준이라든지 학교의 사회 심리적 문화 풍토, 학교 사회 심리적 문화 풍토가 그 학교는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는 풍토다. 그러면 똑같은 학생이 A 학교, B 학교, 똑같은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 A 학교 들어가고 B 학교 들어가는데 A 학교 졸업할 때 봤더니 A 학교 학생들이 훨씬 성적이 높더라. 이유가 뭐냐? 이건 열심히 공부하는 풍토가 만들어져 있더라는. 그런 학교의 사회 심리적 풍토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기대 수준 등을 연구하는 게 교사 결핍론. 이게 좀 중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 문화 환경 결핍론, 가정의 문화 환경, 가정 배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정에 돈도 많고 부모의 학력 수준도 높고 그리고 자식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그럼 당연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지원해 줄 수 있죠. 그다음에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으니까 궁금한 거 다 답변해 줄 수 있죠. 그다음에 자식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줍니다.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 환경 결핍론. 이게 없으면 학업 성취도 떨어진다.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출제됐으니까 이제 문화 다원론은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가 좀 달라져서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성적이 떨어져. 새로운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문화와 관련된 논이고요.
그러면 여기 교사 결핍론이라든지 문화환경 얘가 출제됐으니까 얘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전체로 보면 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하고 요거 교육평등관 최근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평등도 면접에서도 물어보고 이 논술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조금 초점 맞춰야 되겠죠. 근데 학력 상승 이론은 옛날에 많이 나왔죠, 그죠? 뭐 석박사까지 받은 사람이 환경미화원으로 종사하고 있다 이런 신문에 계속 도배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즘 보면 실직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실직사들이 상당히 많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그러면 나중에 또 비슷비슷한 얘기가 나오면 이게 이제 조금 더 비중이 높아지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아직 없잖아요. 아직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지금은 좀 중요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렇지만 보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죠, 그죠? 학력 상승. 자,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참 이상하게 설명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학습 욕구, 끊임없는 자실은 욕구 때문에 더 공부를 하려고 한다. 이런 이상한 이론이 하나 있고 나머지 기술 기능, 마르크스, 지위 경제력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거 지위 경제 이론. 저기 조금 더 중요시 하시면서 나머지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평생교육과 다문화 교육입니다. 평생교육과 다문화 교육은 뭔가 굉장히 많아요. 평생교육만 해도 책 한 권이에요. 책 한 권. 이거를 뭐 다 다룰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평생교육과 다문화 교육에 간단하게 평생교육이 뭔지, 뭐 필요성, 개념이 뭐고, 뭐 왜 필요한지, 뭐 요런 거, 그 다음 평생교육을 어떻게 실현할까, 요런 정도에 조금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겠죠. 개념, 뭐 필요성. 다문화 교육입니다. 다문화 교육에서는 다문화 교육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다문화 교육의 접근 모형, 어떤 접근 방법을 취약해서 동아주의냐, 뭐 다문화주의냐, 그 다음에 다문화 교육의 영역과 그 영역과 내용, 이걸 다문화 교육의 방향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다문화 교육을 실시해야 될 것인가, 요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성은 높진 않은데 조금 일부는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교육사회학 종교를 하는 것입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